똑똑. 저는 장모님이 계신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며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넋을 놓고 장모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쁘신 얼굴이 점점 상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긴 그렇게 큰일이 있는데 어떻게 멀쩡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옆에서 같이 지내며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죠. 장모님과 저는 이어지면 안 되니 말입니다. 제가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설마 내 마음이 들킨 건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 들킨 건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이번에도 연락도 없이 외박했습니다. 소영이는 제 아내입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엄청나게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연애 때는 그게 다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너무나도 어린 게 티가 나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너무나도 짧은 생각들이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라는 건 자고로 인생의 동반자인데 전혀 의지가 되지 않았죠. 오늘만 해도 저랑 대판 싸웠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더군요. 장모님이 또 그랬냐면서 입술을 꽉 깨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일상이었으니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소영이랑 연락되면 저에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사실 소영이를 기다리느라 밥도 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조금 부끄러웠죠. 다시 밑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제 어깨에서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장모님이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계셨죠. 그런데 거리가 너무 가깝더군요. 저는 멍하니 장모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도 예쁜 건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훨씬 예쁘셨습니다. 4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름살 하나 없으신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빚은 듯한 이목구비까지 정말 장인어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내 장모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많이 배고파 보이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게나. 네? 잘못 들었나 싶었죠. 갑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니요. 내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자네 지금 배고프지 않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장모님의 집에는 장인 어른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즉, 그 말은 제가 장모님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과 저 단 둘밖에 없다는 말이었죠. 지금 저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과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무서웠습니다. 제 마음이 주체가 안 될 것 같았죠.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식곤증이 심해서 밥 먹으면 바로 자서요. 제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둘러서 거절했죠. 장모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이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장모님과 저는 이어지면 안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 돌아서는데 장모님이 제 팔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자게나. 어차피 딸도 들어오지 않는데 혼자 그 큰 집에서 자려면 외롭지 않겠나? 그 말은 제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사위와 장모 사이라지만 성인 남녀인데 단둘이 같은 집에 있다니요. 그것도 밥을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서 자기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모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더군요. 딸이 외도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게 무서워서인지, 아니라면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러시는 건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죠.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지만 이미 더 이상 거절할 핑계거리도 없었죠. 저는 긍정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시며 현관문을 활짝 여시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어서 들어와. 네, 그러면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내 장모님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전에 올 때와는 느낌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상견례 때 많이 와봤지만 장모님과 단 둘이 한 집에 있는 건 처음이었죠. 기분이 정말 상당히 오묘했습니다. 이내 장모님과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모님도 괜찮은 척 하셨던 것이었죠. 사실 긴장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위이지만 성인 남녀 단 둘이 한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상당히 어색하신 모양이었죠. 저라도 그 상황에서 말을 꺼내서 풀고 싶었지만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장모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지? 예상치도 못한 말에 조금 울컥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냈습니다.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왜 항상 집에 들어오지 않냐면서 외롭게 나 내버려 둘 거냐면서 매번 퇴근해서 피곤에 찌들어 있는 저에게 화만 내기 일쑤였죠.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조금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제 가족들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말입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자기를 외롭게 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항상 불만을 쏟아냈죠. 솔직히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제 아내에 대해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장모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다 이해한다네. 내 딸이 철이 없어서 미안하네.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게나.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녀석이니 말이야.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 아내는 항상 철이 없고 생각이 짧지만 장모님은 그와 정반대로 너무 의지가 되고 생각이 깊으신 게 느껴졌죠. 이런 장모님을 막대하는 장인 어른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죠. 조금 더 있다가는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어디 가는가? 그에 저는 집에 간다고 말했죠. 바로 밑층이 제 집이거든요. 그러자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자고 간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저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장모님께서는 장난으로 하신 말이 아닌 듯 했죠. 솔직히 여기서 더 있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장인어른이 들어왔다가 장모님과 저와 단둘이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장인어른이 상당히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장모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자고 가라고 하시는지 말입니다. 정말 딸이 없는 집에서 저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만약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러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저는 거절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정신없이 일만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아내의 투정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예 밥은 차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데려온 듯한 흔적들이 집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싶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낸다는 것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끝낸다는 것을 의미하니 말이죠. 그래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 일도 잘 풀리지 않았으니 말이죠. 게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밥이 없어서 거의 항상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자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몸이 정말 너무 안 좋아지더군요. 하루는 집에서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죠. 그의 윗집에 계시던 장모님이 급히 뛰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더군요. 옆을 보니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러더군요. 그간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몸이 너무 상했다고 그뿐 아니라 영양 공급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아서 위험한 상태였다고.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분은 어디 갔냐고 하시더군요. 제 아내는 제가 아프다는데 오지도 않았더군요. 제 병실에 있는 건 장모님 뿐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혼자 그 큰 집에 지내지 말고 내 집에 들어오게나. 잘 챙겨줄 테니 말이야. 장모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장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정확히는 거절할 핑계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혼자 산다고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결국 저는 장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새벽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간단하게 빵이나 먹고 갑니다. 아내가 저와 관계가 좋을 때도 항상 그랬었죠. 뭐 익숙하니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더군요. 그쪽을 돌아보니 장모님께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진수성찬을 하고 계셨죠.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런 진수성찬을 차리시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렇게 진수성찬을 하실 리는 없으니 말입니다. 아마 장인 어른께서 오시는 듯 했죠. 장인 어른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예쁘시고 올바르신 분을 아내로 두셨다는 게 말입니다. 그에 저는 별 기대하지 않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장모님께서 어디 가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출근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먹고 가게나. 자네를 위해 준비한 것이니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넋을 놓고 장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진수성찬을 저 때문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차리셨다고 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단순히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지 아니면 저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말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는 없었죠. 그야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기라도 하면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장모님 덕분에 저는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차에 올라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는 영어 회화 방송이 되고 있었죠. 최근에 사업을 하다 보니 외국 바이어들 미팅에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출근 길마다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일을 뭐 할지 대강 생각하죠. 그런데 도저히 오늘은 그게 되지 않더군요. 머릿속에는 온통 장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지 말이죠. 정말 나에게 호감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건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우선은 사업이 잘 되어야 다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일에만 집중했죠. 제가 그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모은 돈과 퇴직금 등 모든 돈을 쏟아부었으니 말이죠. 무조건 잘 되어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적자의 폭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제 사업 아이템은 확실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대기업들에서 그 사업 아이템을 자신에게 넘기고 팔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당장의 작은 돈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거절하자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제 아이템보다 성능은 확연히 떨어지지만 값을 엄청 내려서 소비자들이 제 물건을 사지 않도록 만들었죠. 그쪽에서도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확실했기에 버티기만 하면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점점 제 자금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회사를 다니면서 모았던 돈이 이제 슬슬 다 떨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너무나도 좌절스러웠습니다. 자금만 있다면 어떻게든 버텨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은 상태라 더 받을 수도 없었죠.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에 기다렸다는 듯 대기업은 제 사입 아이템을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정말 속내가 뻔히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간 거의 평생을 바쳐서 만든 사업 아이템인데 그걸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걸 그쪽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요즘은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며칠 뒤에는 지금 금액의 반도 못 받을 거예요. 그냥 지금 넘기세요. 괜한 객기 부리지 말고요. 그에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거라고, 그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전부 뿌릴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더군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저희 사장님이랑 맨날 골프 치러 다니시는데 씨알도 먹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언론사 사장님들 지금 저희 사장님이랑 미팅 중인데 바꿔드릴까요? 저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는 더 이상 탈출할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끄끄거리며 울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가?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겠다고 떵떵거리고 회사도 그만둔 건데 정말 너무 염치 없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해봤자 슬픔만 나누는 꼴이 되고요. 게다가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들 앞에서 울면 직원들이 이 회사를 믿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는 무조건 될 거라고 자신감 넘치게 가면을 쓰고 살았죠. 하지만 항상 차에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불안해서 펑펑 울었죠. 정말 모든 걸 걸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말이죠.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서 견디는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거의 2시간 동안 혼자 울었죠. 그런데도 옆에는 장모님이 꿋꿋이 앉아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어떠한 말도 묻지 않고 말이죠. 저를 슬쩍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말 안 해줘도 괜찮다네. 언젠가 다 털어놓고 싶을 때 말하게나. 내가 언제 어디서든 자네 옆으로 갈 테니 말이야.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항상 힘들 때마다 제 옆에 있어 주셨죠. 그의 그 누구에게도 꺼내기 싫었던 말을 드렸죠. 그냥 푸념식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제 말을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원해 줄 테니 자네는 계속하게나. 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싶었습니다. 장모님도 돈이 없으실 텐데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그간 모아뒀던 여윳돈이 있으니 말이야. 그러면서 제게 통장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액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억에 달하는 돈이었거든요. 장모님께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대체 뭔가 싶었죠. 정말 여윳돈이야. 그간 주식해서 돈을 꽤 벌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으로도 이 금액은 무리일 텐데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았죠. 그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돈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사실 주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너 같은 고졸이 무슨 사업이냐면서 저에게 그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오로지 장모님만이 저를 믿고 이렇게 큰 금액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저는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정말 염치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펑펑 울어서 계좌 종이가 거의 걸레짝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정말 그때 받은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죠. 저는 장모님께 그 돈을 받고 다시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이제 버틸 충분한 자금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적자폭도 한계에 달했으니 저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말이죠. 저들이 적자폭을 못 버티고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소비자들은 모두 제 물건의 수요가 몰릴 테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도 드디어 성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더 이상 대기업에서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도 저들은 계속 가격을 유지하더라고요.
그에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장모님께 다시 돈을 돌려드리기로 한 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 예상과 똑같이 장모님께 약속드린 그날 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장모님의 집 대문도 두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정말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었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난생 처음 보는 아주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누군지 물으니 이번에 경매로 여기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이곳에 살던 분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 수 있었죠. 장모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큰 돈은 사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했던 것이라는 것을요. 아니, 사실 그때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걸 알게 된다면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제가 애써 외면한 것이었죠. 장모님이 여윳돈이 많은 거라고 저 자신을 속였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자신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은 대체 어디 계신지 말입니다. 그러자 그 세입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여기 살던 사람이 그쪽 분께 전해달라고 했다고. 저는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죠.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애초에 자기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념치 말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찾아가봐야 장모님께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 뒤부터 저는 잔뜩 도끼를 품은 채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저의 윤리적인 리미트도 풀렸습니다. 대기업들과 똑같이 정말 치사한 방법들도 다 썼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그들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었고, 그 뒤로는 예상대로 고객들은 제 물건을 찾게 되었죠. 그 분야의 파일을 사실상 제가 다 먹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서야 장모님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숨겼습니다. 주변에서 시샘과 질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숨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비교적 여유가 생기게 되어 아내가 뭐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정말 충격이더군요. 이미 다른 남자와 살림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장모님을 생각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거지랑 살 생각 없다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꽤나 큰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기보다 훨씬 잘 번다고. 그 회사가 어딘지 알아보니 제 회사더군요. 솔직히 웃겼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사실 제 회사라는 걸 알게 되면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저는 장모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취를 감추셨더라고요.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녀도 장모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출장차 갔던 회사에서 너무나도 장모님과 닮은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회의 자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은 장모님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 갑자기 생판남을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착각했다가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내 그 여성분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저희 회사의 이번 분기 예상 매출액은 400억이고 다음 분기 성장 예상치는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는 장모님인 걸 확신했습니다. 목소리나 우아한 말투와 행동들 완벽히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장모님이 몸담고 계신 회사 대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붙어있을 시간이 필요했으니 말입니다. 그에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과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이죠. 그의 그 회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장모님을 같은 부서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그 근처에 방도 구하고 지금 회사의 업무는 잠깐 다른 사람에게 맡겼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모님이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기대감을 잔뜩 안고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회사에 일찍 와서 제 자리에 앉았죠. 제 옆에 있는 자리를 봤죠. 거기에는 장모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패가 있더라고요. 성공이다 싶었습니다. 한 분, 두 분씩 직원분들이 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저를 보고서는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옆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옆을 돌아봤죠. 바로 제가 그토록 찾던 장모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자 그녀도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이내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이름과 나이 그리고 경력을 말이죠. 사실 경력은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었죠. 진짜 제 경력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 말이죠. 어찌됐건 저는 꽤나 많은 나이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신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회사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대놓고 저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대체 뭐 했길래 저 나이에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왔냐고 말이죠. 저는 적어도 피해는 주기 싫어서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죠. 그때서야 저는 장모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모님.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그 말을 남기고서는 저 멀리 가시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정말 나를 못 알아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나를 모른 척 하시고 싶으신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이내 그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가 이 회사에 신입으로 왔다는 것은 제가 바로 그 사업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실상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아마 장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듯 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았죠. 괜히 제가 장모님께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실패했던 거에 대해 너무 큰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질 게 뻔하니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모른 척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실상은 그러지 않은데 말입니다. 저도 우선은 장모님의 뜻대로 장모님과 모른 척하고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신입인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장모님과 같이 외부 클라이언트 미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팅은 상당히 중요했죠. 저희 회사가 무조건 따내야 하는 계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게 저쪽 회사에서는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손해만 보게 될 텐데 이 미팅이 주선된 게 이상했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회의 자리에 가니 저와 장모님과 부장님이 있었죠. 장모님과 저 사이에서는 서로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더군요.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이 회의 자리에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녀석이 들어오자마자 장모님을 보는 표정이 상당히 오묘하더군요. 꽤나 불쾌한 눈이었습니다. 장모님도 그걸 느꼈는지 조금 싫으신 눈치였지만 이 계약을 따내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그의 장모님은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녀석의 표정이 상당히 음흉하더군요. 부장님도 그걸 느끼신 듯 했지만 그냥 침묵하셨죠.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회의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는 찰나 녀석이 대뜸 장모님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계약 너희 회사에 꼭 필요하지? 네, 꼭 필요합니다. 장모님이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계약을 따내는 건 회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었으니까요. 뭐 특별히 해줄 수 있지?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셨죠. 그런데 녀석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녀석이 그러더군요. 네가 나한테 하는 성의를 보고 결정할게. 네, 그게 무슨 뜻인지.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해. 사실 굳이 무슨 뜻인지 말하지 않아도 녀석의 표정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이제서야 저쪽 회사에서 이 미팅을 하기로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의 장모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장님을 바라봤죠. 지금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부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의 부장님도 그 클라이언트에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죠. 그 클라이언트는 꽤나 큰 회사의 사장이었으니 말이죠. 이번 계약건도 너무나도 중요했고 말이죠. 부장님은 오히려 장모님에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녀석 권하는 대로 해줘. 자네 빚 엄청 많잖아. 이번 것만 성공시키면 꽤 탕감될 거야. 그때서야 이 회사 대표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죠. 지금 장모님에게는 빚이 엄청 많다고, 그리고 그건 사실 그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생긴 거라고요. 자그마치 몇 억에 달했죠.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었죠. 정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 녀석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장모님을 협박하고 있었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부장이라는 녀석은 계속해서 귓속말로 장모님을 협박에 가까운 언행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클라이언트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신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에 상당히 만족한 모양이더군요. 그의 장모님은 절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죠.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애초에 저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듯했죠. 그 녀석이 장모님께 다가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벌벌 떨기 시작하셨죠.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에 사실상 자포자기하신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장모님의 앞에 서서 녀석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눈을 부라리며 그러더군요. 너 뭐야? 그의 부장이 급하게 제 앞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입 사원이 나설 곳이 아니라고, 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자 그 녀석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 나이에 신입사원 대체 뭘 하고 산 거야? 완전 인생 패배자네.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지금 비키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그냥 넘어가 줄 테니 비켜. 그에 저는 피식 웃었죠. 솔직히 우스웠습니다. 녀석의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훨씬 아래였거든요. 그런데 녀석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에 제가 누구인지 말하려는데 갑자기 제 팔목에서 촉감이 느껴지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장모님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고서는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피해보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저 혼자만 희생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에 저는 피식 웃고서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런 녀석은 제 밥이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장모님이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100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성함이 최광열 씨지? 네가 그걸 어떻게? 녀석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많이 친하거든. 뭐? 그 말을 하면 녀석은 푸드 웃더군요. 아마 그냥 단순한 허세라고 생각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녀석의 아버지와 정말 아는 사이입니다. 그것도 꽤나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업하면서 골프도 같이 여러 번 치다 보니 많이 친해졌거든요. 녀석의 아버지는 정도의 경영을 하시는 분이었죠. 아마 아들 녀석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알면 후계자 자리를 다른 녀석에게 넘겨주실 분이었죠. 너희 아버님한테 전화 드리기 전에 그냥 조용히 사과하고 넘어가면 봐줄게. 그러자 녀석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비키라고 하더군요. 그에 제가 말했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의 녀석이 피식 웃으며 부장에게 제 이력서를 받아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혀를 끌차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름을 보더니 조금 표정이 굳기 시작하더군요. 설마 싶었겠죠. 그야 자기 아버지가 통화할 때 제 이름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왜인지 얼굴도 익숙하고 말이죠. 그의 녀석이 저를 보는 표정이 조금 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장도 녀석의 이상한 반응에 저를 힐끔 보더군요. 저를 보는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신 듯 했죠. 하지만 이내 녀석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럴 리가 없지.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 회사 대표가 왜 이런 중소기업에 다니겠어? 그것도 신입사원으로. 결국 녀석은 제가 별거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서는 저를 지나치고는 장모님께 다가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녀석은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녀석을 잡고서는 내동댕이 쳤죠. 그러자 녀석이 눈을 잔뜩 부라리며 그러더군요.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쓰레기가 쓰레기 짓을 하길래 그랬던 것뿐인데 무슨 문제 있냐고. 그러자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너 평생 감옥에 썩을 거야. 우리 아버지 전담 변호사분이 누구신지 알아? 그에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네 아빠가 네가 이러는 걸 알면 과연 너를 도와주실까 하면서 말이죠. 네가 뭔데 자꾸 아버지께 연락한다 만다고 하는 거냐? 아, 설마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 번호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녀석은 낄낄 웃더군요. 야, 그거 그냥 적어 놓은 거야.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 직통번호겠어? 진짜 웃기네네. 우리 아버지 직통번호 알려면 비슷한 기업 대표쯤은 되어야지. 너 같은 피라미가 아니라 말이야. 녀석이 크크대며 웃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녀석이 아버지에게 말이죠. 그리고는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더니 동물원 원숭이 보는 듯이 낄낄대며 보더라고요. 아마 아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진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뭐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정말 동물원 원숭이가 되는 게 누군지는 말입니다. 이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너 진짜 연기 잘한다. 그냥 배우르라지 그랬어. 재능이 아깝다. 재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게 될 텐데 너 조금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 올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리고 녀석이 말을 더 꺼내려는 순간 녀석의 표정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부장님도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게 허세가 아니고 정말이었냐고. 대체 자네 누구냐고. 그리고 그 전화를 끊자마자 녀석이 바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완전히 90도로 꾸벅 여러 번 숙였죠. 그의 부장님과 장모님 모두 저를 멍하니 쳐다봤죠. 대체 누구길래 저 녀석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의아하셨겠죠. 저는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잠깐 차 한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장모님은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는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그 녀석이 사과를 한 거예요?
저희 회사 사장님도 그 녀석 앞에서는 항상 숙이시던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이셨죠. 그 녀석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숙이지 않거든요. 강약 약강이 엄청 심한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녀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게 문제였죠. 장모님이 다니시는 회사 사장님도 녀석을 보면 숙일 정도였니까요. 이제 슬슬 제 정체에 대해 말해야 할 차례였죠.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명함을 꺼내 장모님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조금 늦었지만 약속 지켰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눈물을 터트리더라고요. 정말 잘 돼서 다행이라고. 그런데 왜 여기 취직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있었던 다사다난한 고난이나 장모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던 이야기들 전부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저를 껴안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모른 척했던 건데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죠. 장모님은 저를 배려하시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을 하셨던 거였죠. 그 뒤로 저와 장모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도 말했고 말이죠. 주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시기, 질투를 했지만 장모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죠. 제가 아시던 장모님 그대로였죠. 정말 세월이 지남에도 변함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전과 같이 장모님을 보니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에 제가 장모님께 말했죠. 잠깐 술 한잔 하시지 않겠냐고. 그러자 장모님께서도 저를 오묘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게 술집에 들어가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장모님도 제가 장모님을 보는 눈빛이 이성을 보는 눈빛이라는 걸 아신 듯 했으니까요. 원래라면 말할 수 없었겠지만 술김에 조금 용기가 나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입술을 꽉 깨무시더라고요. 아마 올 게 왔다 싶으셨겠죠. 그간 제가 장모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을 테니 말이죠. 장모님께서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입을 떼시더라고요. 나도 자네가 참 인간적으로 좋고 이성적으로 안 끌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뒤에 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사실상 거절의 말이 분명할 테니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네는 내 딸과 혼인을 하지 않았나. 나는 차마 그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네. 그러니 이만 가보겠네.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지 한참 되었다고 말이죠. 아마 그 사실을 말하신다면 장모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실 테죠. 하지만 장모님께서 받으실 충격이 너무 클 걸 알기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장모님과 관계에 진전은 없을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기심을 위해 장모님께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시겠습니까? 이 사연이 올라가고 댓글을 참고하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